시드 100불로 4일간 매매해서 1000불을 만들었습니다. 4일 동안 어떤 식으로 매매해서 4일 만에 수익률 928%, 시드 10배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매매 복귀를 통해 저의 매매 타점과 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에 100불로 시작해서 3월 27일 1000불을 달성했고요. 매매 진행 당시의 모든 과정을 거의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계속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매매 당시 차트 화면입니다. 비트 4시간봉 차트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추세선을 주로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고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나의 하락 채널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죠. 보통 이렇게 하락 채널이 나오면 같은 방향인 하락보다는 반대 방향인 상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서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이탈을 했고요. 이렇게 이탈한 순간 저는 이제 이 하락 채널이 하나가 끝났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내려온 한 파동이 끝났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로는 1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겨서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되고 이 하락 채널이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하락 채널의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았고요. 마침 그 부분이 이전 매물대 지지와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충분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줘가지고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이 파동의 저점이 여기로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난 게 확인이 되면 저는 피보나치를 그어놔요.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그어두고, 보통 한 파동이 끝나고 다음 파동이 되돌림이 나오면 최소 618까지는 되돌려줄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되돌림 파동이 618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려가는 파동이 지금 당장 이 저점을 깨러 내려갈 확률보다는, 만약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618까지는 한번 되돌림을 주고 나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차트에 100%는 없습니다. 0.5까지만 되돌리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382까지만 되돌렸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레이딩은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 한 파동이 나오고 나서 618까지 되돌려주고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떨어지는 파동을 밑에서 기다렸다가 롱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점을 깰 확률보다는 어쨌든 618까지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618까지는 되돌렸다가 떨어질 테고, 혹은 여기서 그냥 고점을 깨러 올라갈 수도 있고, 고점을 깨러 올라갈지 저점을 깨러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통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먹기 위해 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떨어지는 파동을 밑에서 롱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일자로 급락이 나오길래 너무 매도세가 세 보여가지고 이거 한 방에 그냥 저점 깨러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차마 밑에서 롱을 미리 받지 못하고 일단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급락하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또 저점이 내려갔지만 RSI가 올라가는 1시간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마침 그 부근이 이전 매물대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서 여기가 저점으로 다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예상을 하고 미리 여기서 롱에 받지는 못했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다음 봉에서 양봉으로 마감이 된 걸 확인하고 안전하게 여기서 롱에 진입을 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으로 잡아두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 부분을 15분봉 차트에서 다시 봐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자세한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서 15분봉 차트를 봅니다. 처음 여기서 롱에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을 이 저점으로 잡아놨었는데요. 지금 이 반등이 이전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최대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 처음 잡아놨던 손절 라인을 이전 저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리스크만큼 여기서 또 롱에 진입을 합니다. 불타기를 하는 거죠.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저는 목표가를 이 618 되돌림 부근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전 매물대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쭉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손익비 1대 1.5 지점에다가 반익절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서 여기서 반익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들고 있는 채로 다시 15분봉 차트로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서 RSI가 과매도로 진입을 했길래 이거 여기서 한번 저점을 깨고 이전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RSI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가격은 내려가지만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여기서 반익절 했던 물량을 다시 또 롱에 태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가 돼서 평소에 했던 손실 최소화 매매가 아닌 수익 극대화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차트를 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나와주면서 미리 제 평단가에다가 롱 주문을 걸어놨는데 그게 체결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1시간봉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제가 처음 세워놨던 시나리오인 618 되돌림까지 홀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90%를 모두 익절을 하고 나머지 10%는 혹시라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남겨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5분봉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고점이 뚫릴 때까지 계속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전 매물대 저항 부근에서 고점은 높아지면서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되돌림이 나올 때 반을 익절을 하고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반익절했던 물량을 다시 태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 롱 반익절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떨어지면은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얘가 떨어지더라도 618까지는 되돌림을 줘야 되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차트를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물량을 다 실지 못하고 나머지 40%만 618 되돌림에서 익절을 합니다. 이게 만약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다시 반 물량을 태우고 올라가서 여기서 익절이 됐으면은 이 파동 한 번에 1000불이 달성되는 건데 여기서 반이 털려버려가지고 좀 아쉽게 됐네요. 그래서 이 매매 한 번으로 나머지 롱 10% 물량 들고 있는 미실현 손익까지 합쳐서 시드가 700불이 좀 넘게 됩니다. 나머지 롱 10%만 들고 있는 채로 차트를 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삼각수렴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A, B, C, D, E가 나왔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수렴이 나와서 만약 이 다음 파동이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은 롱에 들어가려고 롱 트리거 주문을 미리 걸어놨어요. 손절 라인은 이 저점으로 잡아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추격롱 진입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으로 잡아두고요. 역시나 삼각수렴 고점에 뚫리면서 급등이 나와줘서 손익비 1대 1.5 지점에서 반익절이 되고 손익비 1대2 지점에서 40% 익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들고 있었는데요. 삼각수렴 고점에 뚫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처음 잡아놨던 손절 라인을 이전 삼각수렴 고점으로 올려놨습니다. 삼각수렴 고점을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꺾이면서 고점 부근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스탑로스를 위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서 롱 나머지가 모두 익절이 됩니다. 실제 매매 당시 이렇게 텔레그램에다가도 실시간으로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또 추세선을 그어봤어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다음에 똑같이 복사를 해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형성된 것 같아서 마침 상승 채널 상단 추세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모양이 나와서 이전 고점 매물대 저항도 있고요. 게다가 1시간봉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여기서 다시 저점을 깨러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지 저점을 깨러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통 하락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먹기 위해서 숏에 진입을 합니다. 정확한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 저는 15분봉 차트를 봤는데요. 고점에서 내려온 파동에 피보나치를 그어두고 618 되돌림에 숏을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괜히 놓칠까봐 그냥 0.5 되돌림 부근에서 숏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숏에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잘 내려가게 되면서 여기서 숏 반익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숏 전량 익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롱에 들어가고 반익절하고 다시 떨어질 때 반익절했던 물량 그대로 다시 담고 여기서 롱 반익절을 하고 40%가 익절이 되고 10% 들고 있는 채로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추가로 또 롱 불타기를 한 다음에 모두 익절이 되고 다시 여기서 숏에 들어가서 이 하락 파동을 먹고 100불이 1000불이 됩니다. 실제 주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통 정해진 기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되는 대회에 참가하거나 혹은 지금같이 100불 같은 소액으로 그러니까 다 날려도 인생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만한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두고 그게 맞을 거라는 전제를 깔아둔 상태에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서 이 파동을 다 발라먹으면 단기간에 시드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진입 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내용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무료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매매를 할 때 주로 보는 것들 매물대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법과 RSI 다이버전스 보는 법 그리고 추세선 긋는 법 제가 좋아하는 삼각수렴 패턴 그리고 웨지 패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강의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코인 선물 기초 강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기법 중 가장 기초인 매물대 지지저항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트레이딩 기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보조지표든 차트 패턴이든 대부분이 이런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우선 매물대가 뭐냐? 쉽게 말해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즉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차트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옆으로 횡보했던 구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는 사려는 매수세와 팔려는 매도세가 서로 비슷해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면 매물대를 뚫고 방향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매물대는 앞으로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매물대 위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때 사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싸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매물대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대 지지를 예상해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 부근에서는 매수세가 강함으로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물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물려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오길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매도를 합니다. 게다가 매물대 저항을 예상해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매도세도 있어서 이 매물대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강함으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저항을 받고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매물대의 지지 저항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차트가 흘러가는 걸 봐볼게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락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 고점이 뚫려서 위로 방향성이 나오거나 저점이 뚫려서 밑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물대가 나왔을 때는 우선 매물대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차트를 계속 지켜봅니다. 지금은 매물대 저점이 뚫리면서 방향이 밑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매물대를 이탈을 하면 이제 이 매물대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매물대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이전 매물대 저항을 받고 매물대 위로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또 이 구간이 매물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전 매물대 저항을 받고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전 매물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처음 이 부분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매물대는 고점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전 매물대가 지지 역할이 돼서 여기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서 옆으로 조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떨어질 때도 이전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는 이 부분이 또 매물대 저항이 돼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 파동이 바로 매물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 조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전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침내 이 부분에서 이전 매물대 저항을 모두 뚫었습니다. 그럼 최소 이 부분까지는 이전 매물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전 고점과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뚫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 매물대가 반대로 지지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또 여기가 매물대 저항이 된 걸 볼 수 있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 매물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음 파동에서 한 번에 뚫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작용했던 매물대 저항이 지금은 지지 구간이 돼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매물대 저항이 또 크게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매물대에서 100%의 확률로 지지와 저항이 나오면서 무조건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여기가 의미 있는 매물대가 되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 저점을 한 번에 깨기도 합니다. 매물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의 확률로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한 번에 뚫을 확률보다는 지지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을 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식으로 매물대 저점을 한 번에 깨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휩소가 나오기도 하죠. 휩소는 거짓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위로 말아올리는 이런 페이크 무빙을 휩소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특정 범위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구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 매물대는 앞으로 가격 흐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처음 지지가 됐던 매물대가 뚫리고 나면 이제는 저항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처음 저항이 됐던 매물대가 뚫리고 나면 지지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매물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매물대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매물대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른 지표와 같이 볼수록 승률은 더 높아집니다. 저는 주로 RSI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는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나오면 높은 확률로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 전환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포커에서도 원페어보다는 투페어가, 투페어보다는 트리플이 승률이 높듯이 트레이딩에서도 진입 근거가 한 개만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씩 더 많이 있는 타점이 승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매물대의 지지 저항과 같이 보기 좋은 지표인 RSI 다이버전스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 기법 중 하나인 RSI 다이버전스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매물대 지지 저항에 대해 알려드렸죠. 매물대와 함께 보면 승률이 높은 지표가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럼 우선 RSI가 뭔지에 대해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RSI는 상대적 강도 지수라는 뜻이며 현재 가격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RS는 최근 N일간의 평균 상승폭을 최근 N일간의 평균 하락폭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데 보통 N은 14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굳이 이해하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매에 활용하는 법만 알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 어떤 원리로 화면에 손가락 터치가 인식이 돼서 핸드폰 내부에 어떤 부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전화를 걸면 신호가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통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몰라도 핸드폰으로 전화 거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괜히 RSI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매매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우선 트레이딩뷰 차트에 RSI 보조지표 표시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기본 차트에서는 RSI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에 지표를 누르신 후 여기서 RSI를 검색하시고 상대 강도 지수 이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선을 더블 클릭하시고 이런 수치를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기본 수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모습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해제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저분해서 그냥 해제하고 사용해요. 이러면 RSI 세팅이 끝납니다.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거래소 차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지표를 누르신 다음에 RSI를 검색하시고 상대 강도 지수를 누르면 똑같이 RSI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RSI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숫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30과 70입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선이 30이고 위에 있는 선이 70인데요. 3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평소보다 하락이 심하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70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상태를 나타냅니다. 평소보다 상승이 심하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조만간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오르기만 하고 항상 내리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계속 오르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과매수 상태에서는 보통 단기 조정이든 아니면 추세 전환이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내리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과매도 상태에서는 보통 단기 조정이든 아니면 추세 전환이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RSI는 이렇게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서만 유의미 있게 보시면 되고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중립 상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RSI가 30 밑으로 떨어진 과매도 상태라 해서 곧 상승이 나올 테니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70 위로 올라간 과매수 상태라 해서 곧 하락이 나올 테니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RSI 지표를 매매에 활용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SI 지표값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RSI 다이버전스를 봐야 합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RSI 지표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격이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격은 올라갔지만 RSI는 내려가는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승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격은 내려갔지만 RSI는 올라가는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점은 낮아지면서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또 한 번 다시 저점이 내려가면서 RSI가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두 개가 생기면 더블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다이버전스가 한 개 있을 때보다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통해 RSI 다이버전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 차트입니다. 여기서 가격은 내려갔지만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든 후 추세가 전환되어 상승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은 올라갔지만 RSI가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추세가 전환되어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올라갔지만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내려갔지만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또 저점이 내려가면서 RSI가 올라가는 더블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올라갔지만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후 또 한 번 더 가격이 올라가고 RSI가 낮아지는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후에 가격이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이제 여기가 변곡이 돼서 무조건 추세가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으나 단기 조정이 나오고 다시 추세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되던 중에 가격은 내려갔지만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지만 여기서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상승으로 단기 조정을 주면서 다시 추세대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던 중에 저점은 낮아지면서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후 추세가 전환되어 상승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은 올라갔지만 RSI가 낮아지는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안되고 단기 하락 조정만 나온 후에 원래 추세대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단기 조정만 나온 후에 다시 원래 추세대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단기 조정조차 안 나오고 다이버전스를 깨고 원래 추세대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차트 분석들은 시간 프레임이 큰 차트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15분봉에서 나온 상승 다이버전스보다는 1시간봉에서 나온 상승 다이버전스가 더 신뢰도가 높고 1시간봉보다는 4시간봉, 4시간봉보다는 1봉 이런 식으로 시간 프레임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RSI 다이버전스는 몇 분봉으로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시간 프레임이 큰 차트부터 분석해서 큰 관점을 먼저 파악한 뒤 그 다음 시간 프레임이 작은 순으로 보면서 세부 관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RSI 다이버전스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진입하는 것과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는 겁니다. 미리 예상하고 진입한다는 건 이렇게 RSI가 과매도 부분에 내려온 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 여기서 이 저점을 한번 깨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RSI도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가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가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미리 반등 지점을 예측하고 여기에 롱 주문을 걸어뒀습니다. 적당히 밑에다가 손절 라인을 걸어두고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롱 주문이 체결이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 맞닥뜨리는 매물대 저항 구간에서 적당히 반익절을 하고 나머지 반만 홀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절 라인을 이전 저점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나머지 들고 있던 물량 반은 거의 본청 혹은 약손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될 줄 알고 롱에 들어갔던 건데 결국 저점이 깨지면서 내려왔어요. 제 예상이 틀린 거죠. 하지만 제 예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반익절을 하고 나머지 반은 요 정도 손절을 했기 때문에 제 예측이 틀렸지만 돈을 벌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미리 예상하고 진입하는 건 예측이 틀려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손익비가 아주 좋은 타점이 되겠죠. 대신에 미리 예상을 하고 주문을 걸어 놓으면 여기서 그냥 원웨이로 한 방에 쭉 쏟아버리면 바로 손절이 따이겠죠.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나서 진입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온 걸 확인하고 나서 만약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RSI도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확률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걸 예상하고 미리 주문을 걸지 않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차트를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여기가 다 저점으로 나왔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전히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이 저점을 깬 이 봉이 복마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복마감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이버전스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음 봉에서 다시 저점을 깨러 내려가면은 다이버전스도 폐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이 저점을 깼던 이 음봉, 저 봉에 알맞는 이 다이버전스도 꼭지점을 형성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이버전스 컨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이버전스 확인을 했으니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여기서 되돌림이 나올 때 저는 롱에 진입을 할 겁니다. 어차피 여기가 저점일 테니까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이때 저는 보통 그냥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놔요. 그냥 적당히 0.5나 618 지점에서 롱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고점이 한번 높아지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최고점도 다시 올려야겠죠. 그럼 주문 가격도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이때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 저점으로 잡아야겠죠. 고점이 올라가서 또 다시 올려줘요. 618에다가 롱 주문을 걸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롱 주문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줘서 익절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나서 하는 매매의 장점은 만약 이 구간에서 지금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 방에 쭉 쏟아버릴 경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나서 하는 매매의 장점은 다이버전스를 미리 예상하고 주문을 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올 걸 예상하고 미리 주문을 걸어놨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 방에 훅 빼버리면 손절이 따이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다이버전스 완성을 기다리고 나서 매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손절이 나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한 존재하죠.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되돌림의 주문을 들어가면 만약 제 예측이 틀려서 다시 내려가게 될 경우 저는 무조건 손절이 따입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진입하면 제 예측이 틀리더라도 반익절을 통해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하는 거는 제 예측이 틀리면은 무조건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보통 미리 진입하는 걸 선호합니다. 승률보다는 손익비를 추구하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차트로 다이버전스를 보는 것과 실제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다이버전스를 보는 건 다릅니다. 지금은 복마감된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서 다이버전스가 쉽게 확인될 수 있지만 실제 실시간 차트를 보고 판단할 땐 복마감 되기 전의 RSI 값은 가격과 같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처럼 보여도 복마감이 이렇게 되면 RSI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실 분들은 괜히 과거 차트로 백테스팅 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보면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면서 감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15분봉 차트 기준으로 RSI 과매도 지점과 과매수 지점에 알람을 걸어두고 알람이 울리면 곧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차트를 지켜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진입 근거들과 겹치는 구간에서 활용해야 승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 영상에서 배운 매물대 지지와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면 승률이 높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 전환이나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고점은 높아지고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생겼어요. 저점이 내려가고 RSI가 올라가는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다시 저점을 깨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단기 조정이나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거기서 추세가 전환된다, 단기 조정이 나온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SI는 상대적 강도 지수라는 뜻이며 현재 가격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며 곧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며 곧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이런 RSI 지표값만 보는 것보다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게 승률이 높습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RSI 지표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격이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가격은 올라갔지만 RSI는 내려가면 하락 다이버전스이며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은 내려갔지만 RSI는 올라가면 상승 다이버전스이며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이버전스는 RSI 과매수, 과매도 구간, 즉 70 이상과 30 이하의 구간에서 생겼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또 걸리면 더블 다이버전스로 하나만 걸렸을 때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는 것보다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승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승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더라도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수 있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더라도 다시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강한 상승장 혹은 하락장에 원웨이로 추세가 쭉 뻗어나갈 땐 RSI 다이버전스를 다 깨면서 움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추세선과 채널 긋는 법,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 기법 중 하나인 추세선과 채널,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차트에 추세선과 채널을 그어 놓으면 현재 추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추세선을 활용해 지지와 저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활용해서 한 파동의 시작과 끝을 유추할 수 있고, 한 파동이 끝난 게 확인이 되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조정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추세선 긋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뷰 차트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추세줄을 누르신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이어줍니다. 여기 고점과 그 다음 고점. 근데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가 살짝 꼬리가 좀 삐져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고점으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모두 선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어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 V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밑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맨 밑에 저점에다가 이어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는 이 선을 이 저점에다가 맞췄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맞추시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밑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꼬리가 긴 상태였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의 채널을 그는 건데, 이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의 시작점에서부터 생긴 저점, 이게 이제 밑에 추세선을 이을 때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이어줘야 됩니다. 저는 항상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을 미리 그어놔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의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채널이 형성이 되면 채널 반대 방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하락 채널이므로 상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채널을 반대 방향으로 이탈을 했다는 건 지금 이 하락 채널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하락이 끝나고 이제 곧 상승이 나오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가 하락 파동의 끝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걸렸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높은 확률로 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다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 왼쪽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선택한 다음에 파동의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618, 0.5, 382 이 세 개예요. 보통 한 파동이 끝났을 때 618 이상을 되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0.5고요. 그 다음이 382. 이 순으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지금 올라온 이 파동이 그대로 고점을 뚫을지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깰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18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18을 넘지 못하고 이전 매물대 저항에 부딪히면서 0.5만 넘은 다음에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저는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618 이상을 못 갔기 때문에 얘가 저점을 깨러 내려가더라도 618까지는 다시 반등을 주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혹은 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통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부분을 노리고 롱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하나가 끝난 거죠. 한 파동이 끝났으면은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승 파동 하나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18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여기까지. 그럼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때 롱에 진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롱에 진입을 하고요. 이렇게 618 구간에 다가올 때 익절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채널을 그어봅니다. 이런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마침 추세선 상단 저항을 맡고 있죠. 지금 추세선 저항을 맞으면서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세선 하나만 보고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진 않아요. 다른 근거들과 함께 있을 때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전 매물대 저항도 있었고요. 게다가 되돌림 6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내려갈 근거도 충분했죠. 하지만 이 상승 채널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걸 확인하려면 이 상승 채널의 하단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을 해야 이 한 파동이 끝났다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채널 하단 추세선을 지지받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내리꽂으면서 상승 채널을 하방 이탈했어요. 그럼 이제 곧 이 채널이 끝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만큼 깨졌다고 이 상승 채널이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깼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휩소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말아올리지 못하는 걸 보니까 채널을 하방 이탈한 것에 무게를 둘 수가 있겠죠. 매물대 지지와 저항에서도 배웠지만 한번 지지로 작용을 했던 이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이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이렇게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밑에다가 갖다 대시는데, 뭐 얼핏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채널을 그으려면 상승 채널의 시작점, 상승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추세선을 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고점부터 이렇게 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상승 채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상승 채널의 시작점, 이 저점에서부터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일 때는 올라가는 파동의 시작점인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은 다음에 컨트롤 C V를 하고,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으면 안 됩니다. 이 고점에다가 이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상승 채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간 파동의 고점을 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삐져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살짝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 채널 안에 있는 세부 소파동도 추세선을 그어서 채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봐볼게요. 여기도 한눈에 봐도 이렇게 한 파동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잇고 컨트롤 C V, 그러고 밑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 얼핏 보면 채널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긋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채널을 너무 고점과 고점끼리 딱딱 맞춰서 이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내려가는 파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알맞게 이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랑 여기를 이으시는 것보다 여기서 이전 고점을 한번 이어보고요. 이러면 또 여기가 삐져나오죠. 그러면 다시 고점을 여기로 수정해줘요. 이랬는데도 여기가 살짝 삐져나왔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이제 뭔가 깔끔하죠?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밑에다가 그대로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이걸 다시 넓게 보면 이렇게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과 하락 채널 하단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 게다가 앞에 이전 매물대 지지가 있고요. 여기도 매물대 지지가 형성돼 있어요. 보통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락 채널이 형성됐잖아요. 이 하락 채널은 상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적당히 예상하고 있는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곳에다가 손절을 잡고 떨어지는 거에 미리 롱을 들어가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우선 최고점, 고점과 이전 고점을 한번 이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 삐져나왔죠? 그럼 이전 고점을 다시 수정해줍니다. 최대한 선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요. 이러고 복사 붙여넣기, 밑에 저점을 이어주면 신기하게도 여기서 딱 들어맞는 게 보이죠? 그럼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채널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고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방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저점과 저점을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탈을 했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또 하락 채널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렇게 있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밑에다가 대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한눈에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온 게 한 파동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선을 다시 그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의 시작점인 고점과 고점 혹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다음 그대로 복사해서 저점 혹은 고점에 갖다 대면 채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보통 반대 방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 채널은 곧 한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파동이 끝난 게 확인이 되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 놓습니다. 파동의 조정은 618, 0.5, 382 순으로 되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추세선과 채널,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이전 영상에서 배운 매물대 지지 저항, RSI 다이버전스와 함께 사용할수록 승률이 높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 기법 중 하나인 삼각수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삼각수렴은 차트 패턴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요. 이 삼각수렴 하나만 알아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삼각수렴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각수렴이란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모양이 이렇게 삼각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삼각수렴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꼭 삼각형 모양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만 충족하면 삼각수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선까지 이렇게 안 닿았잖아요. 이렇게 선에 닿고 내려가야지 이렇게 삼각수렴이 되는 건데 여기 닿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삼각수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삼각수렴 정의가 뭐였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삼각수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삼각수렴입니다. 이 선에 딱딱 맞아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전 차트에서 삼각수렴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수렴이 나왔어요. 삼각수렴이 나오면 위나 아래로 뚫렸을 때 추세가 터집니다. 만약 위로 뚫으면 위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밑에를 뚫으면 밑으로 쭉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는 위아래 반반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트리거 주문을 걸어두고 한쪽으로 추세가 터질 때 추격 매매로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차트를 봤을 때 삼각수렴으로 보고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진입 타점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A, B, C, D, E가 다 나온 걸로 보고 이 삼각수렴 상단 추세선과 두 번째 고점인 B 지점을 뚫을 때 롱에 들어가도록 트리거 주문을 걸어놨어요. 여기서 보통 이 추세선과 이전 고점을 뚫은다면 위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를 뚫었는데 위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꺾여서 내려온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커서 손절 라인을 이 지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5월 1일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점은 올라가는데 고점은 낮아지는,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나 아래로 뚫리는 순간 한쪽으로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커가지고 저는 이렇게 A, B, C, D, E로 삼수가 나온 걸로 보고 B파 저점이 뚫릴 때 숏에 들어가려고 숏 트리거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급락에 나와주면서 숏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드렸고요. 같이 따라하신 분들도 모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5월 6일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올라가는,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 고점을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낸스 현물 기준에서만 그렇고 OKX나 비트겟, 바이빗에서는 이 고점이 모두 낮았습니다. 보통 차트를 볼 때 바이낸스 현물 기준으로 차트를 봅니다. 거래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신뢰도를 가장 높게 주는 건데요. 간혹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에서만 괴리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 현물 차트도 참고를 하면서 실제로 모두 고점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바이낸스 하나만 예외로 괴리가 생긴 건지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참고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거래소들은 이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예외로 두고 이렇게 A, B, C, D, E 삼각수렴이 나온 걸로 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고점이 뚫릴 때 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트리거 주문을 미리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줘가지고 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카톡방에 타점을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각수렴을 보고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몇몇 분들이 삼각수렴을 선을 이상하게 그어요. 이거는 고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각수렴인 건데 이걸 그냥 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모양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으로 끼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삼각수렴은 어떻게 보면 조정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 하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가잖아요. 이 조정을 주는 이 단계에서 이 조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삼각수렴 시작점은 이전 파동의 고점이거나 혹은 이전 파동의 저점이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이 파동의 조정파동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 파동의 조정파동이 고점을 이미 넘어버렸죠. 그래서 맘대로 이런 데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시작할 거면 이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보려면 거래량이 여기서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보다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부터 삼각수렴을 시작할 거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조정파동인 건데
이 조정 파동이 이미 이 파동의 고점을 넘겨버렸죠. 그리고 거래량을 볼 때도 이거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데 이거를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늘었는데요? 그리고 줄어들다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늘어났다고 보면서 삼각수렴이 폐기됐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거래량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전체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 여기보다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이거 하나 늘을 수도 있죠. 이거 하나는 늘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갑자기 봉 하나가 이렇게 튀어 올랐다고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거래량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삼각수렴 나오면 삼각수렴이다 하고 거래량을 은근히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끝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거래량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삼각수렴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래량은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거래량이 언제 터지냐면 정상적일 경우 수렴 막바지에 이르러서 한쪽으로 추세가 터질 때 그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요. 그럴 때는 이제 이쪽으로 추세가 터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각수렴 검색하면 무슨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위에는 평평하고 밑에가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상방으로 가고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이거는 하방으로 간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반반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어센딩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센딩 나오고 나서도 이 저점 깨지면서 밑으로 내릴 때도 많아요. 그냥 반반입니다. 반반. 괜히 어센딩 디센딩 이거 이론으로 보고 예측해서 매매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어센딩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괜히 미리 롱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이런 데다가 트리거 주문 걸어두고 뚫릴 때 롱에 들어가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숏 트리거 걸어둔 다음에 뚫리면 숏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어센딩이든 디센딩이든 그냥 삼각수렴이든 한쪽으로 추세가 터질 때 그때 따라 들어가야지 이게 여기서 이제 위로 갈 것 같아가지고 미리 롱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이게 뭐 확률은 반반이니까 그러니까 손익비 측면에서는 미리 진입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정석적인 거는 이 삼각수렴 추세선이랑 이전 고점이 뚫릴 때 그때 롱 트리거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여기서 미리 롱에 들어가는 거죠. 롱 들어가고 뭐 손절 라인은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추세가 너무 세가지고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승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손익비가 좋아지겠죠 더. 그래서 이거는 매매 성향 차이인 것 같고 근데 웬만하면은 돌파할 때 추격 매매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괜찮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A, B, C, D, E까지 다 나왔을 때 이러면 이게 삼각수렴이니까 여기서는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데 아직 A, B, C밖에 안 나왔어.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거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삼각수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롱 들어가야지. 왜냐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될 것 같아서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삼각수렴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 패턴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그때 매매를 해야지 패턴을 예상하고 이딴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쭉 내려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삼각수렴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지 삼각수렴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미리 이런 데서 롱에 진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러면. 그리고 보통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한쪽으로 추세가 터질 경우 이 터지는 크기가 보통 이 삼각수렴 입구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할 때 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요. 이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구 크기를 재는 거죠. 이걸 1이라고 쟀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위로 추세가 터질 경우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익비를 잴 때도 이 1대1을 목표가로 보고 적당하게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삼각수렴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고점끼리 이으면은 삐져나오고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이게 추세선이랑 안 닿았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좀 이상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삼각수렴은 이 삼각 추세선에 딱딱 들어맞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은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게 삼각수렴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한쪽으로 뚫리면은 추세가 터지겠죠. 위로 터졌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삼각수렴 시작점이 RSI가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는 상승 혹은 하락 다이버가 걸리면서 추세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생길 때요. 지금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RSI 과매수 구간에다가 삼각수렴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물대 저항을 맞으면서 꺾이게 되면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리면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리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손 빠른 사람들은 이런 거 롱 트리거로 한번 먹고 적당히 먹었을 때 여기서 하락 다이버런스를 예상하면서 숏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롱으로도 먹고 숏으로도 먹는 거죠. 근데 굳이 롱, 숏 둘 다 먹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삼각수렴 고점을 뚫었는데도 급등이 쭉 안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면 일단 본청이든 약 익절이든 약 손절이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리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고점을 뚫고 다시 내려오면서 삼각수렴 추세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뭐 이런 이론도 있던데, 이거 잘 안 나옵니다. 뚫고 쭉 올라가던지 아니면은 뚫고 다시 내려오면서 고꾸라지던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잘 나오지, 이거 리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은 거의 그냥 낮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온 줄 알고 여기서 이 고점을 뚫을 때 롱 트리거를 들어갔어요, 미리. 근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나는 이게 여기서 A, B, C, D, E가 다 나온 줄 알고 롱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A, B, C, D, E였던 거죠. 이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삼각수렴을 예상을 했지만 괜히 여기 고점 뚫릴 때 미리 롱 들어갔다가 내려가게 되면서 손절만 따이고, 근데 내가 예상한 대로 삼각수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억울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이 두 번째 고점에 뚫릴 때 롱 트리거를 들어갑니다. 반대로는 두 번째 저점에 뚫릴 때 숏 트리거를 들어가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이 저점만 뚫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A, B, C, D, E로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괜히 여기서 미리 들어갔다가 손절만 따이는 거죠. 이렇게 삼각수렴을 예측을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손절 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해서 완전 이 저점이 뚫릴 때 들어간다? 그러면 손익비가 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하게 두 번째 저점과 고점이 뚫릴 때 트리거 주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리량이 줄어들면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이 나오면 보통 위나 아래로 추세가 터질 확률이 반반입니다. 따라서 추세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터질 때 트리거 주문을 활용해서 추격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웨지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 기법 중 하나인 웨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웨지는 차트 패턴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요. 그럼 바로 웨지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웨지 패턴이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는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의 웨지 패턴을 라이징 웨지라고 하고 상승 쐐기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모양의 웨지 패턴은 폴링 웨지라고 하고 하락 쐐기형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삼각수렴 영상에서도 봤듯이 웨지 패턴에서도 이렇게 수렴하는 동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추세가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웨지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웨지 패턴을 눈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웨지 패턴이 나왔을 때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게 되는지를 이 차트를 움직이는 힘의 세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공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 공이 땅에 닿는 순간에는 반응 세기가 크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땅에 부딪힐 때는 이전보다는 반응이 약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땅에 닿았을 때도 반응 힘이 제일 약하겠죠? 이 모습을 차트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폴링 웨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즉 앞으로 더 떨어질 힘의 크기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점점 이 하락세가 약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웨지 패턴 이후에는 반대 방향, 여기서는 하락했으니까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웨지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4년 4월 15일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웨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마침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웨지 패턴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마침 그 지점이 이전 매물대 저항이 겹치는 곳입니다. 사실 웨지 패턴을 보고 매매를 할 때는 매물대 저항이라든지 하락 다이버전스가 굳이 없더라도 패턴 하나만 보고도 매매를 해도 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른 숏 근거들이 같이 보일 경우에는 승률이 더 높겠죠. 그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웨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을 했는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지 패턴은 보통 추세의 끝에서 나타납니다. 길게 추세가 뻗어나가다가 이 파동의 끝에서 웨지 패턴이 나올 경우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됩니다. 하지만 꼭 파동의 끝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추세가 길게 뻗어나가다가 조정 파동에서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길게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게 추세가 뻗어나간 도중에 조정 파동이 웨지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웨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이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A, B, C, D, E로 웨지가 모두 나왔고 그 이후에 하락으로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점과 고점이 모두 낮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는 웨지 패턴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상승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지 패턴에서 거래량을 보실 때 제가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시고 여기서 거래량이 더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웨지 패턴의 끝에서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냐면 한번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말아 올리는 동안 거래량이 생기는 거죠. 웨지 패턴의 끝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만약 웨지 패턴의 끝이 아닌 이런 중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경우에는 웨지 패턴의 관점을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웨지 패턴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예측을 하고 진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웨지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웨지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진입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왔을 때 고점과 저점을 모두 이어봤더니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하는 웨지 패턴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거래량도 마침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 이 고점을 뚫을 경우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내려갈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이 고점이 뚫리는 위에다가 숏 주문을 걸어두는 겁니다. 대략 여기다가 숏 주문을 걸어두고 손절 라인은 이 웨지 상단 추세선을 많이 이탈하는 곳에다가 걸어두면 되겠죠. 대략 이쯤에다가 손절 라인을 걸어둘게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숏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익절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면 손익비가 아주 좋아집니다. 하지만 손익비가 좋은 만큼 승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두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웨지 패턴을 예측했어요.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이 고점이 뚫리는 윗부분에다가 미리 숏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대략 여기에 손절 라인을 걸어놔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숏 체결이 되면서 바로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웨지 패턴을 미리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손절이 나가게 되면서 결국 제가 예상했던 웨지 패턴이 나오질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웨지 패턴이 다 나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A, B, C, D, E파가 나오면서 웨지 패턴 형성 후에 추세가 꺾일 걸 예상했어요. 하지만 미리 예상을 하고 숏 주문을 걸어놨다가 이전처럼 바로 손절이 따일 게 두려워서 이번에는 웨지 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볼게요. 이렇게 고점이 뚫리자마자 바로 내려온 걸 보고 A, B, C, D, E파로 다 나오면서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웨지 패턴 고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파동의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숏에 진입을 할 거예요. 보통 저는 이럴 때도 그냥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0.5나 618 사이에 주문을 걸어둡니다. 대략 여기다가 걸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숏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지금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해서 손절이 따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웨지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안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해볼게요. 이렇게 웨지 패턴이 형성된 걸 확인하고 나서 웨지 고점을 손절 잡고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숏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 파동에 0.5나 618 되돌림에서 숏을 들어갔는데 지금 이 618 되돌림에 여기서 숏에 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서 손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웨지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가 되돌림에 숏에 진입을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절이 나갔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웨지 패턴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숏에 진입을 해볼게요. 여기서 웨지 패턴을 예상하고 고점이 뚫리는 부근에다가 숏 주문을 걸어두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숏이 체결이 되고 대략 여기서 숏 물량의 절반을 익절을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저점이 깨지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때쯤에 이전 매물대 지지받는 구간에서 익절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보는데 이 저점을 깨지 못하고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보통 웨지 패턴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이전 매물대 지지가 있는 곳까지 내려갈 줄 알고 이런 하락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숏에 진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다시 웨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결국 제 예상이 틀린 거죠. 제 예상이 틀렸지만 저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숏에 들어가고 이만큼 반익절을 하고요. 반익절이 되고 나서는 이제 웨지가 이렇게 나온 게 확인이 됐으니까 처음에 잡아놨던 손절 라인을 웨지 고점으로 내리겠죠. 이러면 리스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반익절을 하고 나머지 반은 계속 들고 있다가 이 손절 라인이 뚫리는 순간 손절이 나가겠죠. 그럼 이만큼이 손절이 나가요. 이만큼 익절, 이만큼 손절. 익절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수익으로 끝납니다. 제 예상이 틀렸지만 돈을 벌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웨지 패턴이 완성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되돌림에 숏에 진입하게 될 경우 내 예상이 틀려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웨지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진입하는 거는 웨지 패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신에 손익비도 좋고 설령 추세가 전환되지 않더라도 반익절을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웨지 패턴을 확인하고 나서 되돌림에 진입하게 될 경우엔 웨지 패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손절이 나갈 리스크를 없앨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손익비 또한 낮아지고 웨지 패턴 형성 후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무조건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저는 보통 승률보다는 손익비를 추구하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웨지 패턴 확인 후 매매하는 것보다 미리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웨지 패턴이 나왔을 때 저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따라한 사람들 모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한 곳으로 수렴하며 거래량이 줄어들면 웨지입니다. 웨지 패턴이 나오면 보통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 방법으로는 웨지 패턴을 미리 예상하고 진입하는 방법과 확인 후 진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매물대, 추세선, 채널, 피보나치, RSI, 삼각수렴, 웨지 이런 기초들을 모두 융합하여 좋은 타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 기법 기초 강의 시리즈에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실전 매매에서 타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기초 강의 영상들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차트를 통해 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차트를 볼 때 몇 분봉 차트를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차트는 항상 큰 프레임에서 작은 프레임 순으로 다 봐야 돼요. 우선 월봉 차트로 한번 보고요. 월봉 차트로 큰 추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그 다음 일봉 차트 이런 식으로 점점 작은 프레임 차트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봉 저는 보통 월봉, 주봉, 일봉으로 큰 흐름을 확인하고 4시간봉 차트부터 작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지난 기초 강의 영상들에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차트를 분석해 볼게요. 맨 처음엔 그냥 보이는 대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어줍니다. 이 고점과 이렇게 고점을 이어줄게요. 그리고 이 추세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점에 이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하락 채널을 유지하면서 더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보통 채널이 형성되면 채널 반대 방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채널 상방으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트를 지켜봅니다. 차트를 15분봉으로 봐볼게요. 그럼 15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마침 하락 채널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저점이 변곡이 되어서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하락 채널 상방으로 이탈한 게 확인이 되면 한 채널은
보통 한 파동이므로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하락 파동 하나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파동이 끝난 게 확인이 되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줍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보통 618까지 되돌려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382입니다. 마치 매물대 저항이 618과 0.5 되돌림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저항을 맞고 지금 꺾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차트가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 이 지점이 RSI가 과매수로 올라간 지점이에요. 만약 여기서 한번 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이전 매물대 저항을 맞고 꺾이게 되면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미 한 파동이 끝난 상황에서 되돌림이 0.5618까지 와줬고 여기까지 와줬다는 건 다시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침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숏 진입 근거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면 나는 이 고점이 뚫리고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숏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매매를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매매를 하고 횡보를 하면 어떻게 매매를 할지, 이런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차트를 봐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있으면 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매동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미리 생각한 대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차트가 흘러가는 대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본인만의 진입 근거를 세워두고 그 진입 근거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상을 다 해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음봉 마감까지 기다린 다음에 봉마감이 되면은 다음 봉에서 숏에 진입을 합니다. 손절 라인은 이전 고점으로 잡아두고요. 그렇게 되면 숏 평단이 대충 여기가 될 거고요. 손절 라인은 이전 고점, 게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 지지가 여기죠. 얘가 내려오다가 이 매물대 지지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 맞닥뜨리는 매물대 지지에서 반익절을 날려줘야 됩니다. 손익비를 계산해보면 여기서 반익절이 날아간다고 해도 손익비가 1대2가 되죠. 여기서 날려도 손익비가 1대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기 전부터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익절을 할지 익절 라인까지 정해둔 다음에 그에 따른 손익비를 계산해서 진입가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잘 나와줬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런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이 한 파동이 끝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파동이 끝났으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다시 피보나치를 그어줍니다. 그럼 최소 618까지 되돌림이 올 수 있다고 했죠. 지금 618까지 되돌림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점을 깨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첫 매물대 지지에서 반익절을 날린 다음에 나머지 40% 정도는 이 목표가에서 익절을 합니다. 0.5나 618 사이에서 40% 익절을 날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쭉 내려가게 되면은 들고 있던 숏 포지션 10%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량 익절을 하지 않고 10% 정도는 남겨둡니다. 저점이 깨졌는데도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시 횡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삐져나왔으니까 이 저점으로 그으면 되겠죠? 이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위에다가 맞춰줘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상승 채널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게다가 마침 여기서 상승 채널 상단 추세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한번 꺾인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부분이 RSI 과매수에 올라왔죠. 한 번 더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꺾이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꺾이지 않고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는 폐기가 됐죠.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걸 밑에서 못 잡았다고 괜히 포모가 와서 뇌동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나오면 그냥 보내주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언젠가는 계속 올라가다가 분명히 한 번쯤은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 이 상승이 멈출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꺾였죠? 꺾였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려나? 라는 생각을 갖고 차트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RSI가 과매수에 올라왔어요. 게다가 여기도 매물대 저항이 있죠. 이 위에도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을 한번 갱신했다가 이전 매물대 저항을 맞고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하필 또 이 하락 채널 상단 추세선 저항에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하락 근거가 겹치기 때문에 이 고점이 뚫리고 꺾이게 되면 여기를 손절 잡고 숏에 들어가야지 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차트를 지켜볼게요.
여기서 지금 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럼 일단 복마감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다고 해서 아직 복마감이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숏에 진입을 해버리면 다시 이게 말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복마감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제 복마감이 됐고 다음 봉에서 바로 숏에 들어갑니다. 손절 라인은 이 고점으로 잡고요. 여기서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 지지가 요 부근이죠. 그래서 요 부근이 뚫리기 전에 반익절을 해야 됩니다. 대략 여기서 익절을 하더라도 손익배가 1대 1.5가 되죠. 반익절 후에 나머지 물량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익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RSI가 과매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지점이 매물대 지지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 상승 다이버런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저점이 뚫리고 올라오게 되면 복마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손절 잡고 롱에 진입을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고 차트를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서 저점을 갱신했죠. 그리고 RSI는 올라가고요. 복마감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다음 봉에서 롱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마감이 여기서 됐으니까 다음 봉 시가가 여기죠. 여기서 롱에 들어가요. 그럼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 저항이 요 부근이죠. 요 부근이 뚫리기 전에 반익절이 나가야 됩니다. 최소 손익배가 제 기준으로는 1대 1.5가 돼야 되는데 1대 1.5가 안 돼요. 1대 1.5가 되려면 지금 요 위에서 익절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롱에 들어갔다고 한들 이 저항을 맞고 다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 다이버가 걸리고 여기서 올라갈 걸 알더라도 손절 라인을 고려했을 때 손익배가 안 나오는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복마감 다음에 바로 진입을 하지 말고 내려오는 걸 기다려서 밑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 최소 반익절은 이 매물대 저항이 뚫리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대충 여기로 잡고 여기가 손익배가 1대 1.5가 되려면 진입가는 대충 여기가 되겠죠? 최소 여기서 롱에 진입을 하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지 이 매물대 저항이 뚫리기 전에 여기서 익절을 하더라도 손익배가 1대 1.5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롱 주문을 걸어두고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면 그냥 보내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서 롱에 들어간다고 한들 어차피 여기서 익절이 안 되니까 이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 위까지 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매물대 저항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상승 다이버다 하면서 바로 롱에 무지성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익절 가능성도 고려를 하면서 손익비를 고려해서 진입 타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운 좋게도 다음 봉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롱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익절이 돼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파이낸스 거래소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이 저점이 이 저점을 안 뚫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안 나가고 여기서 무사히 반익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지금 RSI가 과매수로 올라왔어요. 게다가 이전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입니다. 마침 이 하락 채널 상단 추세선 저항도 겹치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면서 차트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폐기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굳이 포모가 와서 뇌동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놓쳤으면은 그냥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고점과 저점이 한 곳으로 수렴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마침 하락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렸어요. 그럼 이제 이 복마감이 확인이 되고 여기서 숏에 들어가겠죠? 이 고점을 손절 잡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매물대의 지지가 이 부분이니까 여기가 뚫리기 전에 손익배 1대 1.5에서 반익절이 날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괜찮은 타점이에요. 그럼 이제 숏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손절이 따이겠죠. 이런 거는 이제 손절이 따이는 거예요. 그냥 손절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웨지가 폐기됐으니까 지워버리고 차트를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이 부근에서 RSI가 과매수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 고점이 갱신될 때 또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런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웨지가 나왔는데도 게다가 더블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는데 다 뚫고 올라왔어요. 웨지에다가 더블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으면은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간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상승 힘이 세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런스가 생긴다고 해서 계속 숏에 진입을 하다가는 연속으로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웨지가 나왔을 때 하락이 안 나오고 웨지 고점을 뚫으려고 한다면 이 웨지 고점에다가 롱 트리거 주문을 걸어두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보통 웨지 고점이 뚫리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고점을 한번 또 뚫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1시간 봉으로 보면 1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어요. 15분 봉에서 하락 다이버런스 걸리는 것보다 1시간 봉에서 걸리는 게 더 신뢰도가 높거든요. 게다가 이전 매물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라서 숏 진입할 생각으로 차트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웨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한 다음에 내려갈 수가 있어서 공마감 되자마자 다음에 바로 숏에 진입을 하지 않고 이 웨지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웨지 가능성이 없어지려면 이 웨지 하단 추세선 각이 점점 벌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상단 추세선과 평행하게 되는 지점에 닿게 되면은 웨지가 폐기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미 폐기가 됐죠, 웨지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렸으니까 최소 여기서 올라간 이 한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를 그어주고 618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숏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숏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파동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때 숏에 들어가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손익비가 더 좋아지겠죠. 마침 382까지밖에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되돌림에 숏에 진입을 합니다. 왜냐면 최소 618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걸 예상을 한 거죠. 손절 라인은 이전 고점으로 잡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손절이 따입니다. 손절이 나가고 차트를 다시 봐요. 다시 15분봉으로 봐볼게요. 여기서 이제 슬슬 보이나요? 여기서 차트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뭐가 보이시죠? 1시간봉으로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저는 보통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A, B, C, D, E 이렇게 다 나온 게 확인이 되면 이 두 번째 고점에다가 롱트리거 주문을 걸어놔요. 물론 삼각수렴은 위로 갈 확률과 아래로 갈 확률이 반반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굳이 숏트리거를 걸지 않고 롱트리거를 거는 이유는 롱 타점이 손익비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두 번째 고점에서 롱에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을 잡을 때 저는 보통 손절 라인을 이 고점을 뚫었는데 급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이 삼각수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지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지점으로 잡는데 이러면 너무 타이트해질 수가 있어서 적당히 내립니다. 그냥 요 부분으로 내려요. 이렇게만 잡아도 손익비가 좋아요. 보통 삼각수렴이 추세가 터지면 이렇게 입구 크기만큼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입구 크기 1대1이요. 따라서 1대1이 되기 전에 이미 손익비가 1대3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삼각수렴 하방 이탈 추격 숏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이니까 이 두 번째 저점에다가 숏 트리거 주문을 걸고 손절 라인은 마찬가지로 다시 삼각수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지점으로 잡아야겠죠? 그 들어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잡아야 돼요. 이러면 지금 손익비가 1대 1.5가 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심지어 이 입구 크기만큼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가 1대1이에요. 이 1대1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안 좋은 타점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이게 삼각수렴이 맞고 하방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이 내려갈 걸 알아도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숏트리거 들어가고 손절 라인을 이 정도로 짧게 잡아버리면 내려가다가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손절이 따이고 다시 내려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고려했을 때 손익비가 너무 안 좋은 타점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 삼각수렴 추세선 기울기가 완만한 곳, 이 완만한 곳을 노려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롱트리거 주문을 거는 거죠. 손절 라인을 이 정도로 잡고요. 여기서 이제 이 봉에서 체결이 됩니다. 이 고점이 뚫을 때 체결이 되고요. 손익비 1대 1.5에서 반입절이 날아가요. 반입절이 됨과 동시에 삼각수렴이 맞으면 이 고점을 뚫었을 때 쭉쭉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급등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로 꺾이게 되면은 다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저는 보통 반입절이 되면은 처음에 잡아놨던 손절 라인을 이전 삼각수렴 고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반입절이 되면 손절 라인을 이 위로 올리는 거죠. 이 라인으로. 그럼 어쨌든 제 평단이 여기니까 거의 나머지 반 물량은 본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꺾이면서. 이제 이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타점이 보이시나요? 고점과 저점이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웨지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는 지금 더블 하락 다이버런스까지 걸렸어요. 심지어 4시간 봉에서 나왔습니다. 웨지 패턴에다가 더블 다이버런스까지 나오는 것조차 귀한 건데
심지어 15분봉 차트도 아니고 4시간봉 차트에서 나왔어요. 이러면 신뢰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웨지 패턴이 나오는 걸 보고 바로 여기 고점을 손절잡고 숏에 진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반익절, 나머지 40% 익절 주문을 걸어두고 손절 라인을 이전 고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익절이 될지 손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차트를 굳이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방송을 하다 보면 차트를 하루에 몇 시간 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진짜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차트를 뭐 계속 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RSI 과매도 부근에다가 알람을 걸어두고 알람이 울릴 때 그때 차트를 봅니다. 알람이 울렸다는 거는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 차트를 보고 여기서 만약에 고점이 뚫리거나 혹은 저점이 뚫리면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겠네. 마침 매물대 구간도 겹치네.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고점이나 저점 가격에다가 알람을 걸어두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삽니다. 알람이 안 울린다는 건 제가 예상했던 타점이 안 왔다는 거고 알람이 울린다는 건 제가 예상했던 타점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럼 그때만 차트를 봐요 저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그냥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면 삼각 수렴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고점이나 저점에 가격 알람을 걸어둡니다. 차트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뭐가 생기겠네. 그럼 그때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혹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생기겠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둔 다음에 그 가격 부근에다가 알람을 걸어두세요. 그 알람이 안 울린다는 거는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고 내가 예상했던 구간이 안 나왔는데 굳이 차트를 봐가지고 뭐 억지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내놓은 매매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그 계획대로 차트가 흘러갔으면 그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괜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차트 흘러가는 거 보면서 갑자기 막 급락 나오면은 숏이다 숏 들어가고 갑자기 양봉 뜨면은 롱인가 보다 롱 들어가고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지금까지 배운 매물대, 추세선, 채널, 피보나치, RSI, 삼각수렴, 웨지 제가 쓰는 모든 매매 기법 기초 강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차트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진짜 누구나 다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차트 잘 본다고 해서 돈 못 벌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트 분석 강의, 책 혹은 코인 선물로 3천억을 벌었다는 원효띠와 똑같이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돈 못 법니다.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 분석이 아니라 결국 멘탈, 심리, 감정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뭘 알아야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차트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벌 수 없지만 차트 분석을 할 줄 몰라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감정, 멘탈, 심리 다스리는 거는 그 다음 단계니까요. 나는 지금 뭐 차트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빨간색, 초록색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올린 영상들만 정주행 하시더라도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MJ 트레이딩 마스터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6주 동안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배울 수 있고 강의를 수료하신 분들은 실시간 진입 타점과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MJ 트레이딩 룸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트레이딩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마스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